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 그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선생님들. 아무리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거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부배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어도 그걸 연결지어야지 어떤 좋은 어떤 결과가 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갑자기 무슨 옛날 아저씨가 된 느낌이네. 뭐 저 아저씨 맞죠?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티테스트도 했고요. 이제 상관도 일단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회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기가 아이고야 친구한테 메시지가 왔네요. 회기가 이제 A가 B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회기, 그리고 A, B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때 이렇게 영향을 주는 어떤 회귀 분석.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힘이 강하느냐 이런 것도 했고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은 A가 C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B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매개를 할 수 있느냐, 또는 어떤 다른 요인도 이렇게 해서 C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정도 모델까지 완성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 스터디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제가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야 일단 어떻게든 통계로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어쨌든 지금 단편적인 분석, 그리고 이 분석이 몇 장에 들어간다, 몇 장에 들어간다, 몇 장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분석 자체는 알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안개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또 제 성격상 또 이건 또 제가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 건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든 한번 연구를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한번 선생님들 앞에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기는 오겠죠. 근데 혹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 논문을 강독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제가 처음으로 이중어 낳게 됐던 연구였고요. 지금 보면 조금 허접하기 그지없지만 제가 왜 이 연구를 선택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배웠던 그 독립표본 t-테스트와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과 그 다음에 회귀 분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연구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들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연구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요인 분석이랑 신뢰도에 대해서도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할 건데, 뭐 간단한 개념을 예를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그렇게 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들이 모르시면 그냥 패스를 해도 됩니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지금은 그냥 제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본을 생각을 하고 이제 영상을 찍는데,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쭉 이렇게 흘러갈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자, 서론에서는 뭐 2000년대 이후에 뭐 비약적인 한국어 교육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패러다임이 교사 중심에서 학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수법이 개발되었다. 그 중 하나가 협력학습이다. 그래서 뭐 협력학습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편이면 주제가 바뀌는 거죠. 한국어 교육에서 정규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학습 동기, 불안, 태도 등이 이제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그 정규적 요인들 간의 관계가 규명이 필요하다. 왜? 학습 동기, 불안, 태도만 가지고는 학습자들의 내면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그 다음에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몰입. 왜냐면은 이전까지 몰입이라는 그 개념은 영어로는 이게 몰입이라고 그 몰입을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국어 사전의 몰입과는 조금 다른 버전의 몰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던 이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있구야. 예, 그래서 그 협력 학습을 적용한 수업이 위에 두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연구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협력 학습이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둘 간의 어떤 그 선행 관계, 인과관계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협력학습을 적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을 부을 것이다. 자,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집단이 낫죠. 그럼 뭐예요? 협력학습이 A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이 B 집단,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 종속변이죠. 집단이 두 개예요. 그럼 이거 무슨 테스트예요? T-테스트. 무슨 T-테스트? 독립표본 T-테스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협력학습의, 이거 제가 고쳤어요. 이거 을인데,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업 몰입을 볼 것이다. 자, 처음에는 자기 효능감을 살펴봤고요. 종속변이로. 두 번째는 수업 몰입을 지켜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자기 효능감과 수업 몰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선행되는 요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의 수업 몰입과 자기 효능감은 정적은 플러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자, 이걸 왜 사용을 했느냐면 제 박사 논문에 쓰려고요. 박사 논문에 쓰려고 확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뭐 협상학습은 이렇다, 이렇게 블라블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선행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도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협력학습을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도 자기 효능감의 정의에 대해서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은 자신감, 자기 조절 효능감, 과제를 얼마나 선호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해서 각각에 대한 소개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했죠. 표로 자신감은 이런 거고, 자기 조절 효능감은 이런 거고, 과제 수준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에 대한 선행 요인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쭉 있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쭉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내용에 기반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에서 협력학습의 적용 유무, 그러니까 A는 적용하고 B는 적용 안 한 거죠. 한국어 학습자들의 자기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세 번째로 다루는 것은 저는 몰입, 플로우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것도 제 박사 논문에 사실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선생님들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식센트 미아이라는 사람이 처음 소개한 변인이고,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자해에 대한 외적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최적의 경험 상태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몰입 또한 과업에 대해서 성취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사용되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몰입의 하위 요인은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이 9가지 하위 요인을 그냥 하나로 다 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하위 요인이 9개인데요. 이걸 하나의 요인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단일 요인으로 합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일 요인으로 합쳤어요. 그래서 쭉쭉쭉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행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행연구에는 이런 사람들이 몰입이 어느 정도 학습자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에 기초해서 이 몰입과 자기 효능감의 관계와 그리고 협력학습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몰입에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3장의 이제 연구 방법에서도 통계 분석이 사실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대상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내가 섭외를 했느냐,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교수법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했으니까 교수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였느냐, 이렇게 되었겠죠.
그 다음에 집단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당연히 A와 B 집단에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종속 변인을 무엇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시험을 사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설문지를 사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한국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몰입이라든지 자기 효능감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몰입 척도와 자기 효능감 척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연구를 시행하기 앞서서 부산의 K대학교, 고신대학교죠. 한국어교육원에서 언어연수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연구를 시행을 해봤는데요. 예비 연구에서 이제 회귀 결과, 이게 뭐냐면은 A와 B가 여기에다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에서 유의한 결과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람 숫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유의미했네. 그러면은 실제로 본 연구를 시행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표본을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비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예비 연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이후의 연구에서는 예비 연구를 하지 않았고요. 고신대에서 처음 이 연구를 할 때 이거 해도 되려나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서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해보자라고 해서 표본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경남 지방의 유대학교, 울산대학교죠. 시대학교, 창원대학교의 한국어교육원에서 언어연수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64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중급 정도였고요. 국적은 미국, 뭐 캐나다, 우크라이나, 일본, 중국, 베트남, 우즈벡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습자들을 참여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모집한 이 학생들한테 이제 협력학습을 적용을 했어요. 왜냐면 이때 울산대학교에서요 협력학습 수업을 시행을 하고 있던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표본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공을 했고 그 위에 외에 울산대학교 안에서 협력학습을 받지 않는 중급반과 그리고 창원대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협력학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이쪽을 이제 대조구 집단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력학습을 적용했던 사람들은 22명이었고요. 일반 강의를 적용했던 집단은 42명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다른 연구를 통해서 비교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는 두 집단, 당연히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 자, 여기서 협력학습을 처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처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력학습을 적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했다.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라고 해도 되고 대조 집단이라고 해도 됩니다. 통제 집단에 해당하는 B는 협력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교사 중심의 강의를 실시를 하였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즉 A 집단과 B 집단의 표본수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질성이 위배될 우려가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분산의 모양이 이렇게 같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T테스트 보면은 뭐 하죠? 레빈의 등분상 검정을 시행을 해서 A의 모양과 평균 80점, 그 다음에 B 집단의 모양이 뭐 예를 들어서 평균 40점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평균 점수와 관계없이 모양이 동일하느냐 비교를 할 수 있는 집단이냐 그것을 알아봤다라고 했더니 F값과 P값이 0.926, 0.034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F값은 선생님들이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자, P는 작다 0.05 이렇게 되면은 A와 B 집단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P가 크다 0.05 이렇게 되면 뭐예요? A와 B는 차이가 없다. 이게 귀무가설인 거죠. 그래서 레빈의 등분상 검정은 귀무가설을 지지해야지 두 집단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05와 0. 이거 제가 지금 5기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0. 죄송해요. 이거 340. 이게 제가 최종분이 아니에요. 최종분은 0.340이에요. 이거 그래서 저도 5기가 있죠. 자,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이거 실제 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다운받으신 논문에서는 제가 다운받기 전에 마지막 최종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심사위원이 지적해 주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340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얘가 크죠. 그러니까 귀무가설 지지인 거고요. 자, 몰입 같은 경우도 0.602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크죠. 그래서 귀무가설 지지. 즉 A 집단과 B 집단은 비교를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처치 집단의 협력학습을 적용해서 수업을 시행을 하였어요. 자, 수업은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공통 기호를 작성했는데 크게 모든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이나 PBL, 문제 중심 수업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4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시에는 교사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2차 시에 관련 표현을 익히도록 하고 3차 시에는 모둠, 즉 집단을 놔둔 후 모둠 회의를 통해서 대화를 구성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4차의 교사의 피드백과 동료 간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4주 동안 걸쳐서 수업을 시행을 했고요. 여기 이제 레벨의 등부선에 대한 그 설명을 써놨네요. 그 어차피 오늘 그냥 쭉 길게 할 거라서요. 선생님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진성훈 선생님이 지난번에 각주 같은 거 이런 설명 같은 거 쓰니까 교수님이 다 지워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소논문은 또 달라요. 소논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읽기 쉽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각주가 많아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사위원들이 논문을 통계를 잘 모른다라는 가정으로 최대한 친절하게 써주시면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더 고마워하거나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설문지를 사용해서 뭘 측정했을까요? 학습자들의 자유감이랑 수업에 대한 몰입 정도를 확인을 하였다. 그래서 연구 과정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굉장히 간단하게 썼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페이지 안에 이걸 다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 이런 식으로 썼다. 사실 처음에는 이것도 저희가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수정 후 그 게재를 할 때 이거를 좀 이렇게 짜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입니다. 계속해서 3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이 뭐죠? 연구 계획 또는 연구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측정 도구, 학습자들의 종속 변인이라든지 독립 변인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분석을 사용해서 네가 이 연구를 진행하는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설치된대요. 설치하지 마. 자,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한국어 자기 효능감과 한국어 수업 몰입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여서 사용을 하였다. 자,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사용해서 번역을 했고요. 번역 작업은 모두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현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어 수업 몰입을 사용할 때 이 설문지를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그 인정을 받은 그런 논문을 사용했습니다. 이승훈 씨가 만든 박사 논문에서 사용을 했던 단일 요인의 몰입 척도를 사용했어요. 제가 아까 몰입이라는 건 9가지의 하위 요인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 9가지를 다 측정하기에는 모델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것이 몰입한 요인으로 보자 이렇게 묶어 놓았던 단일 요인 몰입 척도를 사용을 했고 거기에 있는 설문지에 대한 내용은 한국어 교육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사용했던 원래 척도의 신뢰도, 자, 우리 신뢰도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이 척도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일단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는 보통 3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크롬바우 알파 계수라고 하는데 0.941, 자, 이건 우리 상관관계에서 본 것처럼 93.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94.1%의 그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 검출된 신뢰도 또한 0.86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자, 보통 신뢰도는요, 0.6 이상 되면은 사회과학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효능감은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자, 자기효능감에서 진짜 유명한 학자분이 계세요. 김하영 선생님께서 만드신 척도를 사용을 했고요. 김하영이 뭐 이렇게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3가지 기초 요인을 기초로 하는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을 했다. 이게 사람이 5,000명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연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본 연구에서는 자,
원래라면 자기 효능감이 세 가지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몰입이 요인이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 몰입과 1대1 대응을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몰입과의 원활하고 명확한 비교를 위해 자, 원래라면 이게 24개의 척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항을 결정을 해서 이것을 8문항, 즉 8문항으로 수정을 하고 이것도 저희가 단일 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요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인가 아닌가 살펴봤더니 신뢰도가 0.793, 79%인 거죠. 아까 제가 0.6 이상이면은 신뢰도는 사용할 수 있는 척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몰입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자, 이렇게 설문을 사용해서 회수된 자료는 SPSS21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자, 먼저 척도의 요인, 자,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아직 요인 분석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효능감 안에 이것을 하나로 다 합쳐서 이제 하나의 큰 요인으로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인과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아까 뭘 사용했냐면 요인 분석을 사용해서 8문항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8문항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요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그냥 요대로 넘어갑시다. 8문항의 설문지를 사용해서 이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우리가 압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을 했고, 자, 신뢰도 확인했죠? 신뢰도 분석을 시행을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했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제 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집단의 한국어 자기 효능감과 한국어 수업 몰입에 미치는 영향력과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과 독립표본 T테스트를 사용하였고, 자, 우리 독립표본 T테스트 배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어 자기 효능감과 한국어 수업 몰입 사이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다. 자, 그럼 뭐예요? 한 연구안에 지금 연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신뢰도 분석도 들어갔고요. 요인 분석도 들어갔고요. T테스트도 들어갔고요. 상관관계 분석도 들어갔고요. 회귀 분석도 들어갔어요.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만 사용을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장에서 이제 실제적인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사용했던 것은 T테스트와 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 과정에 협력 학습을 적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을 보일 것이다. 자, A에는 협력 학습, B에는 일반 학습. 거기서 어디에 더 자기 효능감에 좋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찾아보기 위해서 T테스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테스트는요,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이 서로 다르다라는 차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여기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검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검증하는 거, 인과관계를 검증하거나 영향력을 검증할 때는 회귀 분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미 변이 회귀 분석도 동시에 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더미 변이 회귀 분석이 지금 먼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제가 따로 스터디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이걸 표를 읽는 방법은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협력학습을 적용한 A 집단과 일반적인 강의를 적용한 B 집단의 자기효능감 평균은 아래와 같았다. 자,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가 아니죠. 지난번에 그 제일 첫 시간 때 보여드렸던 그 P를 읽는 그 논문에 실려 있던 거죠. 자, 그래서 검은 박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력학습 집단이 3.6875, 일반 집단이 3.3185. 어디가 크죠? 여기가 더 큽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모수에 돌렸을 때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0.05보다 적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협력학습을 적용한 A 집단이 일반 강의를 적용한 B 집단의 그 한국어 자기효능감 평균은 차이가 있죠? 차이를 보였다. 까지 하고 좀 더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평균이 3.687로 표준 편차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6475로 집단 B의 평균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냥 다 지우자. 집단 B의 평균보다 여기가 더 높은 수치로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유의했다. 자, T나 P나 사실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P는 작다 0.05는요 1.96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T가 2.33이 났으니까 당연히 더 높겠죠. 당연히 P 그래서 이제 0.023이 나온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인데요. 자, 회귀 분석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영향력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영향력이라고만. 자, 협력학습의 적용 유무와 한국어 자기 효능감 사이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더미 변이 회귀 분석을 시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수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자, 상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숫자인 거예요. 자, 이 상수를요, 일반 그 강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협력이라고 적혀 있는 게 협력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표준화 계수는요. 영향력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빈 왓슨 같은 경우는 오차를 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차는 이게 2에서 아마 4 사이일 거예요. 2에서 4 사이 안에 있는 숫자만 있으면 오차가 안정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영향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자, 일단 밑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협력이 지금 0.593이 나왔어요. 0.593. 자, 이걸 이제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협력학습은 제가 5점 척도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5점 척도. 그러면 1에서 5점인 거죠. 그럼 어떤 학습자가 매우 아니다 해서 내가 매우 아니더라면 좀 그렇죠. 그렇다 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 효능감이 자기 효능감이 높다라는 질문에서 그렇다 해서 만약 이 학습자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을 바꿨을 때, 즉 플러스 한 단계 성장할 때 이것이 죄송해요 선생님들. 자, 지금 우리는 협력학습 수업인 거죠. 죄송해요. 자, 참 이걸 내가 더미로 봤네요. 자, 협력학습이요 자기 효능감에 0.593의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59.3%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반 회귀 분석할 때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더미 변이 회귀 분석이라서 조금 그래요. 자, 어쨌든 그냥 결과를 봅시다. 자, 비표준화 개수가 뭐라고요? 영향력이에요. 자, 그러면 상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수업인 거잖아요. 자, 일반 수업은 종속 변이는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마이너스 0.155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15%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더 높아요? 당연히 협력학습이 더 높겠죠. 영향력은 여기가 더 높게 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R도 있지만 R은 일단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모수로 돌렸을 때 0.05보다 적게 나오는 것이 연구가설이 채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독립표본 t-테스트의 결과도 유의미했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의 결과도 유의미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우리가 검증을 했을 때 다 유의미하다. 즉 뭐예요? 협력학습이 일반 학습보다 더 자기 효능감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그림칠과 같이 이제 상관관계는 27%가 있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만 보기 위해서 인과관계나 영향력을 보기 위해서는 비표준화 계수 이걸 살펴봐야 된다. 이를 살펴보면 협력학습을 적용한 집단의 개수 영향력이 일반적인 강의를 적용한 집단 B의 개수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5번을 보면은 이렇게 제가 좀 부차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고요 서현 선생님 갑자기 메시지 오셨네요. 이런 부분들을 크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결과는 뭐예요? 이게 협력학습이 더 유의미하고 더 높은 영향력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독립표본 t-테스트와 회귀 분석은 모두 협력학습을 적용한 집단 A가 일반 강의를 적용한 집단 B보다 한국어 자기 효능감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서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길죠. 아이고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한국인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답을 이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의견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협력학습이 자기 효능감. 아까는 우리가 몰입에 영향을 미쳤죠. 이제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가설인 협력학습의 이거 지금 5기인데요. 저 이거 고쳤어요. 선생님 논문 보시면 고쳤습니다. 고쳤을 거예요. 고쳤겠지? 자, 적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수업 몰입을 보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4-1과 마찬가지로 두 집단에 대해서 독립표본 T테스트를 하고 또 더미 회귀 분석을 실시를 하고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하였어요. 자, 협력학습 집단에서는 3.7309만큼 그러니까 몰입이 3.7309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강의 집단을 한 그에서는 학습자들의 수업 몰입이 3.4가 나와서 A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표본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근데요, 선생님, P를 보세요. 0.05보다 아슬아슬하게 크죠. 이게 0.04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이거 보면서 저 많이 울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 제발 유의미하게 나와라. 자, 그럼 일단 이게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못으로 돌렸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게 귀무가설인 거죠. 의미 없다라는 거죠. 전체 못으로 돌렸을 때. 그렇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막아주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제가 회귀 분석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평균 점수의 차이는 없지만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아이고 힘들어라. 자, 이거는 이제 그 T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오긴 해요. 아마 1.96으로 아마 바꿔놨을 텐데 볼까요? 1.98.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협력학습의 적용유와 한국어 수업 몰입사례 인과관계 및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더미변의 회귀 분석을 시행해서 이제 영향력만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옵니다. 자, 협력학습이 종소변의 몰입에 57.4%의 영향력을 미쳤어요. 근데 상수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반적인 일반 강의인 거죠. 일반 강의는 마이너스 18%가 나왔다라는 말이네요. 부정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비마스는 오차라고 이야기했죠. 더비마스도 지금 크게 문제 없고 제가 지금 더비마스를 안 보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쌤. 2에서 4가 아니라요. 죄송해요. 2에 가까울수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네요. 그래서 2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차는 문제가 없고요. 0.05보다 작아요. 뭐예요? 유의미하죠.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T테스트에서는 아까 유의미하지 않았죠. 영향력에서는 유의미했죠.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몰라요. 선생님들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몰라서 몰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유의미했고 상관관계가 이렇게 나왔고 인과관계 영향력을 볼 때는 집단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A 같은 경우는 0.574로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협력학습을 적용한 A가 일반 강의를 적용한 B보다 몰입에 대해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뭐 가설이 채택되었다, 채택되지 않았다 그 말을 아예 써놓지를 않았어요. 왜? 이게 되었다고 해서 T테스트의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T테스트가 만약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 결과만을 채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이런 양상들이 있었다라고 그냥 기술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채택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들은 그래 그럼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선생님. 재밌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협력학습과 관계없이 여기서 나왔던 종속변인 두 개 사이에 인과관계라든지 상관관계를 보자. 왜요? 얘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둘 간의 어떤 관계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선생님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국어라는 말이 한국어 수업이라는 말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적 영역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어 수업 몰입과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두 변인을 번갈아 가며,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다는 말이에요. 투입하고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동시에 시행을 해서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자, 먼저 선생님들 원인 결과와 상관관계를 보실 때는 상관관계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했었던 힘들어라.
피어슨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몰입과 몰입은 같은 요일이니까 당연히 100%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자기 효능감을 보셔야겠습니다. 자, 몰입과 자기 효능감은 64.9%의 높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이때 이제 제가 실수를 많이 했죠. 0.000이라고 적었죠. 여기 저도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적는 그 연구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휴, 굉장히 제가 관대하네요. 관대하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다는 거. 그 제가 마지막으로 그 수정을 했던 논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받았던 논문에서는. 자,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 그쵸, 뭐 어차피 같은 거니까 64.9%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P는 0.01 사이에서 유의미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는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R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표 1과 같이 상관계수가 0.64로 나타나고 있고 두 변인이 정적 플러스로 64.9%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두 변인 중에 한 변인이 커질수록 나머지 변인도 같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죠? 어디까지나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변인의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알기 위해서는 회귀 분석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 수업 몰입과 한국어 자기 효능감의 회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다음 장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몰입을 선행으로 두고 자기 효능감을 종속 변인으로 둘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요, 선생님, 비표준화 계수의 상수를 보시면 안 돼요. 아까 우리 t-테스트로 했을 때는요, 이 상수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변인과 변인을 비교를 할 때는 이 상수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왜 그런지는요, 제가 나중에 회귀 분석을 따로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회귀 분석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자, 어쨌든 이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귀 분석의 그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0.632의 영향력을 미친다. 뭐가요? 몰입이 누구에게요? 자기 효능감에게요. 그리고 이것은 유의미했다. 자, 우리 R2 값은요. R 제곱 값은 또 나중에 이것도 제가 수업 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보다는 이것 두 개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의미예요. 자, 몰입이 0.632의 영향을 자기 효능감에 미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학습자가 내가 몰입에 대해서 나는 몰입을 잘한다라는 무슨 문항이 있었겠죠. 그 문항에 대해서 내가 1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계기로 통해서 내가 이것을 2로 뭐 그냥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했죠. XX. 근데 이거는 그냥 아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졌죠. 이렇게 조금 한 단계가 높아질 때 자기 효능감에는 여기는 한 단계죠. 0.632단계만큼의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단계를 우리가 100이라고 표현했을 때 0.632는 63.2%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몰입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자기 효능감에는 0.632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유의미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R 스퀘어 값은 나중에 회귀 분석할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휴, 힘드네요.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들이 이 전체 흐름을 알아야지 논문을 더 잘 쓰실 수 있겠죠. 제가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좀 많이 가져가면 좋겠어요. 이 스터디를 통해서. 그럼 나한테 뭔가 좋은 이득이 있나? 이득이 있죠. 저는 제 연구를 더 확실하게 소개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도 좋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제 통계 지식도 아마 좋아지겠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통계를 알게 돼서 다 같이 통계 분석을 사용하는 논문을 많이 사용하면 제 박사 논문을 증명할 때도 더 편하겠죠. 이렇게 선생님들만 제가 너무 좋은 것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유, 또 잔소리. 자, 인과관계와 영향력을 파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드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몰입이 한 단계씩 1씩 올라갈 때마다 자기 효능감에 0.632의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바꿔서 해야겠죠. 자기 효능감이 한국어 수업 몰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영향력이 자기 효능감이 1단계 높아질 때 종속변인의 666 무서운 단어네요. 자, 666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001 이런 식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게 사실은
주고받거니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행은 이 자기효능감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한국어 수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수준,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이렇게 그 뭐지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선생님께 잘 집중을 할 수 있는 자기 조절 효능감 이 세 가지가 다 높은 사람이 당연히 수업에 몰입을 하겠죠. 집중을 하겠죠. 근데 수업에 집중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이게 높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수업에 모르는 사람이 수업이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선생님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관계되는 변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기 효능감이 한국어 수업 몰입에 선행하는 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했죠. 그래서 이제 연구가서 사무 채택이 되었죠. 다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가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결론이랑 논의를 하는 겁니다. 본 연구에서는 뭐 이런 거 사용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는 이제 과정인 거죠. 과정을 했다.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거 첫째, 둘째. 아까 가설의 검증인 거죠. 저 이번에 이 연구에서는 결론을 굉장히 간단하게 썼어요. 거의 한 장 안 되게 썼는데요. 사실은 한 장에서 한 장 반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의 연구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국어 교육에서는 교수법이 많았는데 방안 연구나 사례 연구에 국한되었고 결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탓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체계화되지도 못하고 일부 교사들의 재량하에서 단편적으로 시행이 되었다. 이게 뭐냐? 그 통계 분석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통계 분석 안 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협력학습이 한국어 학습자들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정의적 요인이 몰입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자기 효능감과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밝힌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협력학습, 몰입, 자기 효능감의 1차원적인 영향만을 다루었다는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A가 B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뭐 분명히 A, C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이런 영향력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거 보지 않고 이렇게 1차원적으로 봤다는 데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은 요인이 3개인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다 합쳐가지고 그냥 A, B 이렇게 봤던 데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제가 다루긴 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구성 요인을 다 떼어서 이렇게 보는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렇죠. 여기 매개 효과 등을 검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회귀 분석을 사용을 못했다. 그래서 아쉬웠다. 한계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까지 썼더니 그 심사위원이 네, 수정 후 게재를 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는 굉장히 제 연구 중에 초기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볼 때 너무 미흡하긴 한데요. 이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돼서 제가 따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건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논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나눴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 연구에서는 t-테스트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t-테스트를 사용을 했고 또 이번에 상관관계도 배웠기 때문에 t와 상관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 사이에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훑어나갈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쭉 이제 강독을 했는데요. 재미 진짜 없죠, 선생님들. 죄송해요. 그래서 이 연구는 그냥 네, 따로 뭐 저희들 스터디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통계를 사용한 연구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우리 황유라 선생님, 그 다음에 진성호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서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